역사상 최악의 사이비 종교로 불리는 백백교.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빼앗아간 이건 뭐 종교라기보다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신도들에게서 갈취한 그 막대한 돈, 대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숫자 보이시나요? 350. 이게 바로 백백교의 비밀 아지트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수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었죠. 이 끔찍한 비극의 규모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광기가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끔찍한 범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진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기의 시작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희망이 없던 시절, 사람들의 그 깊은 절망이 바로 이 괴물을 키워낸 자양분이었습니다. 모든 건 교주 전용회의 아버지 전정훈이 세운 백도교라는 단체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 전용회가 그 시신을 몰래 묻어버리고는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단 이름도 백백교로 싹 바꾸죠. 바로 이때부터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백백교라는 이름부터가 참 교활했어요. 흰 백자를 2번이나 썼잖아요. 교주의 힘으로 세상을 하얗게 정화한다. 뭐 이런 그럴듯한 뜻을 내세웠죠. 하지만 그 속내는 우리 민족, 백의 민족의 정서를 파고들어서 뭔가 신상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아주 악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곧 세상 망한다, 불바다, 물바다가 될 거다. 근데 우리만 믿으면 당신들이 바로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다. 나라 잃고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한테 이런 거짓 희망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마약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종교라는 가면을 쓴 백백교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 실체는요, 신앙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성,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 이걸 향한 탐욕 덩어리였죠. 수법도 아주 치밀했습니다. 우선 재산이 타락의 근원이다 이러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고요. 돈이 없으면 젊은 딸이나 손녀를 시녀라는 이름으로 바치게 해서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밀을 의심하거나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족까지 전부 아주 끔찍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정말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끔찍한 범죄는요, 딱 한 사람의 분노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바로 유곤용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전 재산을 뺏기고 여동생은 첩으로 끌려가자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교주한테 덤벼들었고 그 후에 경찰에 모든 사실을 고발한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교주와 간부들은 체포되고 조직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도들한테서 빼앗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 대체 어디로 다 증발해버린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백백교 사건의 첫 번째 거대 미스터리입니다. 신도들은 정말 집, 땅, 손은 물론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폐물까지 싹 다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 돈,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돈의 행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첫째, 교주랑 간부들이 흥청망청 써버린 돈. 둘째, 일제경찰이 수사하면서 압수한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주가 도망치면서 따로 챙겨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돈.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상당 부분은 교주 전용회와 그 핵심 간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거의 황제처럼 살면서 전국 각지에 비밀 아지트를 짓는데 돈을 물수도 썼죠.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일제경찰이 교단에 남아있던 자산을 범죄 수익금이라는 이름으로 싹 다 압수해서 자기들 국고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주가 도망갈 때 챙겼거나 아직 잡히지 않은 조직원들이 빼돌려서 어딘가에 숨겨둔 돈. 이 돈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정말 잔혹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피해자들이 집, 땅, 전 재산을 잃고 평생을 가난과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식민정부는 어땠을까요? 범죄 수익금이라는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발견된 돈과 자산을 몽땅 자기들이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원래 주인인 피해자들한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피와 눈물 위에서 이 끔찍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결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교주 일당이요? 잠깐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 파멸했죠.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걸 잃었고요. 그런데 일본 제국은 달랐습니다. 일단 압수한 돈으로 국고를 채웠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이 사건을 봐라. 조선인들은 이렇게 미개해서 우리 일본의 통치가 꼭 필요하다고 선전하는 최고의 정치적 도구로 써먹은 겁니다. 네, 이 한 문장이 이 미스터리의 씁쓸한 결론입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바친 신도들의 그 피와 땀은 교주 일당의 주머니를 채우고 최종적으로는 식민 지배자들의 배만 불리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죠. 당시 일제 경찰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도망치던 교주 전용해가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어요. 모든 비극의 원흉이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발견된 시신은 얼굴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신원 확인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시신 진짜 교주 전용해가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판을 짠 누군가가 던져준 마지막 가짜 미끼는 아니었을까요? 사라진 돈의 미스터리를 넘어 이제 우리는 교주의 죽음이라는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진짜 미스터리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들여다볼 이 기록은요, 겉보기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된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오라기 하나를 딱 잡아당기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바로 이 말이 백백교라는 희대의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어쩌면 이건 정말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조작된 하나의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던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괴물 같던 교주가 도망치다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일제경찰은 사건 종결을 선언했고요. 이걸로 끔찍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저와 함께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그 흉악한 대량 학살범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면요, 이게 명확해져요. 엄청난 비밀 자금이 없었다면 그들이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일제당국과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단의 비밀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자유를 얻어내는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발견됐다는 그 시신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적힌 딱 한 줄이 이 수사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한번 보세요. 경찰의 공식 발표는 이거였어요. 굶주린 짐승들이 얼굴을 심하게 훼손했다. 근데 아시잖아요. 동물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포식동물은 그렇게 행동 안 한대요. 보통은 장기가 있는 몸통부터 공격하거든요. 이건 뭘 뜻할까요? 예, 그 훼손, 짐승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이 시체의 신원을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인위적인 훼손, 다시 말해서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얼굴도 다 뭉개지고 부패도 심해서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도대체 뭘 근거로 교주 전용해가 맞다 하고 사건을 끝내버렸을까요? 기가 막히게도요, 이 거대한 사건의 마침표를 찍은 건
딱 한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바로 교주 전용해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그 끔찍한 상태의 시신을 딱 보더니 맘서림도 없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학수사 측면에서 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건 오히려 그 아들이 그 시신을 아버지라고 말해야만 했던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 자신과 남은 가족들의 목숨을 위한 그런 거래의 일부가 아니었을까요? 네, 사라진 가족, 이상한 시신, 그리고 아들의 미심쩍은 증언. 이 의혹들 전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정말 결정적인 정보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용해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심지어 최측근들 앞에서도 항상 하얀 가면을 쓰고 다녔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들이라고 한들 아버지의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훼손된 시신을 보고 단번에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이걸 두고 기획된 엔딩이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체 하나 갖다 놓고 아들을 협박해서 증언하게 만들고 사건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던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모든 걸 덮어버린 잘 짜인 연극이었다는 거죠. 자, 아무도 그의 얼굴을 모른다는 이 사실 하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신원 확인 자체가 그냥 사기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딱 한 사람, 그의 맨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 백백교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했던 유곤용이라는 인물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이 전용해랑 직접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의 가면 벗은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용의 얼굴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열쇠를 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모든 걸 뒤엎는 정말 머리가 띵해지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만약에 이 교단을 고발한 사람과 교단을 이끌던 교주가 사실은 같은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게 시체 하나를 두고 벌인 단순한 은폐 공작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훔치기 위한 거대한 신분 세탁극의 서막이었다면요? 이 소름 끼치는 가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끔찍했던 그 백백교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기록 뒤에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백백교 미스터리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죄를 파헤친 영웅이 사실은 바로 그 범죄자 자신이었다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일단 공식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또 영웅적입니다. 1937년 유곤용이라는 아주 용감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괴물 같은 교주 전용해를 쫓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이 유곤용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전용해랑 그 간부들을 싹 다 제압하고 이 교단의 끔찍한 범죄를 경찰에 낱낱이 알렸다고 해요. 와, 정말 이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무려 35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그 끔찍한 공포를 끝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싸움을 과연 누가 봤을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영웅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이삼하고 결정적인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영웅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날 밤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라고는 영웅이라는 유곤용, 그리고 악당이라는 전용해, 마지막으로 전용해의 공범들 뿐이었어요. 이게 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증언해줄 제3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영웅 유곤용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가능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목격자가 없으니까 이런 상상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첫째, 어쩌면 유곤용과 전용해는 사실 같은 사람이었다는 연기자설. 둘째,
전용해라는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한 명이 아니었다는 집단체설. 이 두 가지 가설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섬뜩하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가설, 그러니까 유령교주 설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왜냐하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 교주 전용에는요, 항상 흰 가면이나 천으로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이었던 거죠. 신도들은 절대로 교주의 맨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모셨다는 수십 명의 시녀들조차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늘 방을 어둡게 하거나 어떻게든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전용에는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도, 단 한 명도 그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늘 같은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가설로 이어지는데요. 어쩌면 교주 전용에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연기한 하나의 역할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왜 그가 늙지도 지치지도 병들지도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정체를 숨겼는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음모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이 하필 1937년이라는 바로 그 시점에 딱 맞춰 끝이 났을까요? 1937년. 이 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중일전쟁이 터진 해거든요. 일제 입장에서는 전쟁을 시작했으니 식민지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백백교 사건이 해결되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말하자면 이 백백교 사건은 일제에게 정말 완벽한 카드였던 셈입니다. 이걸로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미신에 빠져 있으니 자신들의 통치가 꼭 필요하다고 선전할 수 있었죠. 또 교단이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돈은 전쟁 자금으로 싹 가져갈 수 있었고요. 대중의 관심도 전쟁에서 이 끔찍한 스캔들로 돌릴 수 있었으니 일석삼조, 아니 사조의 효과를 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영웅이 나타나 악당을 처치하고 사건이 해결되는 이 깔끔한 결말, 이게 과연 성공적인 수사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일제 경찰과 그 협력자들이 주연을 맡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한편의 연극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웅과 악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시대적 동기까지 하나씩 해체해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죠.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아주 뻔하게 놓여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백백교라는 이 기이한 이름 그 자체 말입니다. 하얗고 하얀 종교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상한 이름 속에 어쩌면 이 모든 음모를 관통하는 진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사이비 종교 범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네, 바로 백백교 사건입니다. 때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이었어요. 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 추정치만 해도 무려 3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극이죠. 교주 한 명을 향한 그 광적인 믿음이 결국 끔찍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졌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 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 그 백백교 사건의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끔찍한 살인사건 자체가 진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요, 이 사건의 표면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왜 하필 백백교였을까? 모든 실마리가 바로 이 이름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당시 우리 민족에게 흰색이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흰색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순수함, 그리고 하늘을 숭상하는 그 정신, 말 그대로 민족의 영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색이었단 말입니다. 자, 화면 좀 보실까요?
이 대비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극명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민족의 자부심, 가장 신성한 색깔이었던 이 백색이, 다른 한쪽에서는 광기와 살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이건 아주 철저하게 의도된 오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신성한 상징을 더럽힌 게 어쩌면 제국주의 일본이 벌인 훨씬 더 크고 교활한 전략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제는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흰색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백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미개하다고 깎아내리죠. 그리고 두 번째, 위생 같은 걸 핑계대면서 아예 흰 옷을 못 입게 법으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결탄화로 이 백백교 사건을 터뜨려서 전 세계에 딱 보여진 겁니다. 이것 좀 봐라. 저들이 흰색에 집착하더니 결국 이런 야만적인 짓을 저지르지 않느냐 하고요. 네,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이 등장하는 겁니다. 백백교라는 이름,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로 설계되었다는 거죠. 이걸 자료에서는 언어폭탄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부르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정의를 한번 보세요. 한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상징을 오히려 무기로 만들어서 그들 정신의 한복판에서 터트려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의 무서운 점은 파괴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흰색 이미지만 더럽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민족의 자부심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심지어 전 세계를 향한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거짓 선전의 도구로까지 써먹은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목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특히 해외에 선전하는 효과는 이건 뭐 어마어마했죠. 하루아침에 고결한 백의 민족이 광신도 살인마 집단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조선은 미개하니까 우리가 문명화시켜줘야 한다는 일본의 식민 통치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재료가 없었던 거죠.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니까 백백교 사건이 그냥 엽기적인 살인사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뭔가 불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백교 사건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이비 종교의 일탈이 아니게 됩니다. 처음부터 민족 상징 파괴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치밀하게 기획되고 연출된 하나의 거대한 공작이었을 수 있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딱 정리되죠. 우리가 여태껏 알고 있던 공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배후가 있었다는 이 무서운 가설. 공식 기록의 범인은 교주 한 명이지만 이 가설의 범인은 제국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결국 백백교라는 이름에 숨겨진 미스터리는요, 이 사건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과연 그건 누구의 기록일까요? 정말로 있었던 사실일까요?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기록하기로 선택한 이야기일까요?